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위성 영상을 다운받고요. 또 MB라든지 스냅이라든지 QGIS라든지 ArcGIS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본인 주도하에 직접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레시피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고 있는데 7주차를 마친 연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각 결과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번과 이름은 편의상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았고요. 샘플로 보여드린 강원도 산불 지역 탐지에 관해서 뭐 이렇게 동일하게 한번 수행해 본 결과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아주 뭐 바람직한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독창적이면서 또 새로운 기법을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실습해 보고 그 결과물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말까지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아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 배경과 자료 준비를 했는데요. 전략위성 EAO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죠. 진천에 있는 기상위성 센터에 수신센터가 있고요. 기상청에서 우리나라의 날씨 또는 황사 또는 태풍의 진행 진로 경로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위성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워낙 레졸루션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로 좀 고해상도의 영상을 분석하는 것을 이번 학기에 실습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지금 산불난 발생 지역을 이렇게 탐지하는 것들을 어, 연구의 어떤 목적으로 배경으로 이렇게 작성한 건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USGS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언제 자료를 다운받았나요? 그렇죠? 받은 자료를 지금 MB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요. 여기 보면 랜셋 8호에 11534에 2019년 4월 3일 산불이 나기 전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레이어 스태킹도 하고요. 또 이와 같이 고성군 토평면, 속초시 이렇게 행정구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네, 마스킹할 수 있도록 NB의 벡터 파일 포맷인 EVF 파일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마스킹 파일을 만드는 내용으로 결과물을 산출하였습니다. 자, 이 결과물을 통해서 본인이 분석하고 싶은 지역만 우리가 위성 영상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었고요. 판크로매틱 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밴드들을 레이어 스태킹하고 산불 전과 산불 후의 영상들을 자료 수집한 연후에 이를 전처리 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역시 식생지수겠죠. 왜? 전체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식생이 불에 의해서 연소되고 또 검게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산불의 피해이기 때문에 식생이 지수가 낮아지는 지역, 전에는 높았던 지역인데 낮아진 지역을 이렇게 탐지하는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밴드매스를 통해서 2019년 4월 3일의 NDVI, 2019년 5월 21일의 NDVI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비교했습니다. 재밌게도 이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MB로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실습 또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소개했던 스냅의 그 스냅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보는 그런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MB로에서도 이와 같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퀵맵으로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본인이 또 SNAP, 스냅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스킹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탐지하고자 하는 산불 지역을 랜셋 8호 데이터를 가지고 RGB와 NDVI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죠. 뭐 줌인 줌아웃 한다든지 수업에서 소개했던 뭐 같이 동일 지점을 링크해서 살펴본다든지 하는 과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MB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여준 것처럼 해당 지역의 4월 3일 전체의 NDVI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잘 보세요. 4월 달에 식생의 공간적 분포에 의해서 대략 0.5 정도의 맥시멈 값을 갖는 지역들에 이렇게 식생으로 활력되어 있고요.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는 어떨까요? 좀 더 식물들이 그렇죠. 잎도 많이 나게 되고요. 더 풍성해지고요. 더 활발하게 식생의 어떤 생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NDVI가 증가하게 되는데 산불 나기 전과 산불 난 후의 영상 중에서 NDVI가 급격히 떨어진 지점들이 감소한 지점들이 보이죠. 그 지점들이 바로 산불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지점들을 앞에 이미지와 뒤에 이미지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수업에서 소개했던 여러 지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다시 참조해서 이 과제를 수행한 학생은 그 산불 지수에 의한 산불 지역의 어떤 디테일한 위치와 면적과 벡터라이징 같은 작업들을 이후에 기말까지 해보면 아주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 대략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얼마나 복구가 되고 그 지점이 예전처럼 산림이 원상태로 회복되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걸로 보이죠. 또 강릉과 동해 지역을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마스킹을 아주 잘했죠. 잘해서 그 지역의 산불에 의해서 피해가 나타난 지점,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 지점이 산림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었던 지역이죠. 잘 발달했던 지역인데 이렇게 피해가 입었던 지역은 여전히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2차적인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뭐 주변에 있어서도 관광자원이라든가 생물, 뭐 여러 가지 그 산림으로부터 얻는 임업에 관련된 생산량, 생산품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활용이 낮아지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제물 제출한 경우에 제가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앞에 설명했던 NDVI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MBRI라고 하는
정규 화재 비율 지수다라는 것을 스냅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MBRI를 쓴 것 같습니다. 예, 밴드 5번과 밴드 7번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밴드 파장대와 랜셋의 어느 영역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지수값은 대략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등을 비교해 보면 좋겠죠. 보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를 함으로써 산불의 피해 등급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작할 수 있고요.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업무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런 기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어, 많은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MBR이라고 하는 지수를 레퍼런스를 통해서 수업의 참고 자료로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도 이렇게 적용한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그 결과 이미지만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일 바라든지 이 값들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뭐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결과물과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석해 보고 그 해석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판단, 본인의 생각이 있는지를 좀 더 결과물로 같이 작성해 주면 아주 우수한 결과물로 또 여러분의 실제 포트폴리오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제출 결과물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랜셋과 센티넬을 가지고 식생과 지표 온도 지도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을 가장 지금까지 실습 개념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툴을 다루는 내용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쫓아온 그렇게 만들어 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금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말 주제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 레포트를 준비한 학생은 좀 고민을 해보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자료라든지 의견을 요청하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기말 레포트로서 좋은 주제를 제시한 학생이 있긴 하지만 아직 데이터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내가 된장국을 끓이겠다. 뭐 청국장을 끓이겠다 그러면은 자료가 필요하겠죠. 재료가. 그래서 랜세파로의 2020년 3월 11일 L634 서울이 있는 지역 데이터와 센티넬2의 2020년 3월 23일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요. 또 마스킹하기 위한 행정구역을 또 나타내기 위한 쉐이프 자료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료가 없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는 없겠죠. 자, 식생지도를 만드는 과정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요. 잘 데이터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NDVI-식의 기본적인 개념도 잘 적용을 했고요. MB를 사용했죠. 그래서 엔셋8을 통해서 식생지수를 만들었고요. 그 식생지수 만든 것들을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칼라바로 나타내고 퀵맵으로 방위 표시와 스케일, NDVI 서울 이렇게 잘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북한산, 관악산 주변에 산림 있는 지역, 그다음에 여의도 주변 지역 이렇게 해서 좀 더 아마 주민해 보면 식생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렇게 구분이 잘 될 거고요. 재밌는 건 강남 지역의 테헤란로라든지 강남대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도시화가 빌딩 습이 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식생지도에 의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온도 지도를 만드는 거는 새로운 처음 경험하는 일일 텐데요. 여러 번 그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인공위성에서 지표 복사 에너지를 탐지해서 몇몇 해상력이죠. 공간 해상력이 분명히 다릅니다.
공간 해상력을 잘 이해하고요. 랜셋 같은 경우는 10번과 11번 밴드가 열적외선 밴드죠. TIRS 센서에 의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온도 만드는 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온도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각각의 계수값들, 뭐 로그를 썼다든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의 이 숫자 값들을 좀 더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게 지표 온도를 산출하는 뭐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수업에서는 그래서 지표면 온도나 기온 이런 것들하고 보정하는 것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추후에 기말에는 그런 내용들도 담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점점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 폭염이 증가해서 이제 한여름이 되면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없으면 더워서 움직이기 힘든 그런 또 계절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서페이스 템퍼러처 또는 킹맵을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지표 온도 지도를 식생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센티넬2 데이터를 활용했고 프로그램도 역시 스냅을 이용했죠. 두 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서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떤 지역을 내가 탐색했는지 리샘플링한 자료를 또 MB에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요. 센티넬 2호를 이호는 당연히 랜스의 8에 비해서 공간 해상력이 좋죠.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보다 아주 자세한 이런 결과물들을 얻는 과정을 지금 수행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식생지도를 만들었죠. 예, MDVI를 만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랜셋보다 훨씬 디테일한 저 여의도 보면은 여의도 중앙에 중앙공원이 잘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송파의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석촌호수도 또는 하천 무슨 또 김포공항 이렇게 주변 지역에 있어서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지표면의 온도를 어떻게 하나요? 예, 저감시킵니다. 따라서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여름에 한강 주변에 이렇게 간다든지 또는 산으로 이렇게 캠핑을 간다든지 피서를 가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위성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이 아마 아직 그 분광 밴드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몇몇 학생들이 센티넬 이후에는 열적외선 밴드가 있나요? 네, 열적외선 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센티넬의 10번 밴드와 11번 밴드를 마치 앞에 랜셋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온도를 만드는 식을 적용해서 MB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온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동일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센티넬의 10번 밴드와 11번 밴드는 열적외선 밴드가 아니죠. 어, 따라서 센티넬 가지고 온도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표 온도를 과연 센티넬2로 만들 수 있을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앞에서 랜셋 TIRS 센서에서 만들어진 온도 지도와 뭔가 다르죠? 그렇죠? 예, 당연히 지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10번 밴드와 11번 밴드에 랜셋 8 온도 지도를 만드는 알고리즘 식을 적용한 결과값이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연산식에 의해서 연산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지 이 그림, 이 지도의 작성 결과물이 지표면의 온도를 만든 건 아닙니다. 따라서 밴드의 특성과 알고리즘 적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매우 훌륭합니다. 2020년 3월 11일, 2020년 3월 23일 센티넬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의 식생지도를 만든 건 아마 이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이 최초이거나 서울대 학생들도 하지 않은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분석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어 온 결과물을 잘 해석해 보는 것, 또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향후 기말 과제를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료 조사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벡터 데이터로 토지 피복 지도를 올려본다든지, 또 뭐 DM 데이터를 통해서 지표면의 고도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더 이 지표면의 온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지, 도시계획의 어떤 부분들이 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좀 전에 설명했죠. 센티넬 가지고 이렇게 온도, 지표 온도를 만든 것, 이건 잘못된 결과물을 만든 겁니다. 이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아직 이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은 센티넬 밴드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만 했구나 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중간평가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다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다시 고쳐나가고 보완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본인의 과제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을 파악하고 다음에는 아마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결과물을 만든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을 제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